먹지 마세요. GMO. 마틴 티클, 킴벌리 윌슨 두 분의 공저가 되겠군요. 먹지 말아야 될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쓰신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가 GMO 하루하루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수없이 많은 소소하고 미묘한 과정들에 일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은 일상생활은 아마 불가능해질 것이다. 열쇠를 돌려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 때 우리는 고압에서 탄화수소가 연소되는 과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 열쇠에 작고 섬세하게 새겨진 얼룩덜룩한 요철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자동차 열쇠가 그토록 단단하고 강한 물체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묶여있는 분자 구조에도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친구와 수다를 떨며 점심을 먹을 때 우리는 수다에만 정신이 팔려있을 뿐 샌드위치가 입속에서 잘 부서지고 다져져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자양분이 되어서 꿀꺽 삼켜진다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숨겨진 디테일에 주목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라든지 열쇠 끄러미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을 때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불청객이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마켓과 식당에 나타나자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혹시 몸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먹을 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탄화수소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유전자라는 것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라 샌드위치에 빵을 덜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유전자와 유전자 공학은 미시적인 영역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는 분야다. 스톡 옵션, 기부금, 그와 비슷한 이해관계 등으로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어디에 가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우리는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장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공학의 작용 원리와 우리가 먹을 거리의 대부분을 생산해내는 과정인 농업이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몇 질문을 하고자 한다. 자, 유전공학이라 했는데 식품의 유전자를 조작할 때에는 하나의 소스, 예를 들면 생선으로부터 하나의 유전자 또는 한 조각의 DNA를 떼어낸 다음에 다른 소스, 예를 들면 토마토의 DNA에 가져다가 붙인다. 과학자의 관심을 끌게 된 DNA 효소는 식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에 의해서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른 생명체로 옮겨진 뒤에 숙주 DNA와 새로운 조합을 결합한다. DNA는 보통 이중나선이라고 불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크게 확대해보면 마치 사다리를 뱀에 꼬아놓은 모양이다. DNA 나선상의 각각의 유전자들은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 과학자들은 DNA 속에 든 하나의 유전자 또 조각의 정보를 단백질 암호라고 부른다. 인간의 것이든 당근의 것이든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에 의해서 암호화된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할 또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백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어떤 유전자 하나에 의해서 생성된 단백질이 특정한 변화나 특질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희미한 윤곽만 드러나 있을 뿐이다. 각각의 유전자의 암호는 단 하나의 단백질만을 지정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데에도 엄청난 수의 유전자가 필요하다. 옥수수만 해도 25만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유전자들이 거의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유전자는 DNA 분자를 따라 선형으로 배열되는데 DNA 분자는 염색체라고 불리는 구조 속에 들어있다. 식물의 모든 세포에는 그 식물이 가진 모든 염색체의 복사본이 저장되어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종의 장벽은 서로 같지 않은 생명체들끼리 넘나드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막는다. 따라서 유전공학자들은 그 결과가 실용적이지 못하거나 위험하다 해도 일단 이 장벽을 깨뜨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전공학에서 쓰는 전형적인 방법은 물질 덩어리를 삽입하는 것이다. 외부 유전자가 바로 그 물질 덩어리인데 벡터는 그 외부 유전자를 나르고 프로모터는 숙주로 하여금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마커는 새로운 유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과학자들에게 알려준다. 자, 이 각각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다른 생명체에서 분리해낸 DNA는 벡터에 의해서 목표 식물에 전달된다. 벡터는 드라이브업 뱅크에서 전편화 현금이 오갈 수 있도록 은행과 자동차 사이를 이어주는 플라스틱 튜브와 같다. 운전자의 역할인 것이다. 유전자 공학에서는 주로 바이러스가 벡터로 쓰이는데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공격해서 곧바로 숙주세포의 DNA로 침투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공학자들은 DNA 조각을 바이러스 벡터에 붙인 뒤에 그 벡터를 수신 생명체에 삽입해 세포 속으로 침입하게 한다. 이로써 새로운 DNA 조각이 수신 생명체의 DNA에 배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초현위경적인 수준에 자르고 붙이는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종종 벡터에 항생자 내성 유전자를 붙여서 정상세포와 유전자 조작세포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유전자 조작세포에는 항생자가 다량 투입되어 있어서 외부 DNA와 벡터로부터 유입된 내성 유전자를 잘 받아들인 세포는 잘 자라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세포들은 죽게 된다. 유전공학에서 논란이 점점 커지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이러스 프로모터의 사용과 관련된 분야다. 프로모터는 모든 유전자에게 발견되는 일련의 염기 서열이다. 유전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프로모터이다. 현재 유전공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프로모터는 콜리플라워 모자이크 바이러스다. 그 기다란 CAMV 조각은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양성인 사촌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데 숙주세포에 삽입된 외부 유전자의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CAMV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 결과로 특히 영국과 캐나다의 독립적인 연구진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바이러스성 물질의 삽입에는 커다란 위해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들 가운데에는 숙주세포에서 잠자고 있는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거나 숙주세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것 등이 있다. CAMV와 악명 높은 HIV 바이러스 사이의 물질적인 유사성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대단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끼리 결합의 예로 자주 인용되곤 한다. 몇몇 과학자들이 CAMV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동안에 GMO 업계와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이와 관련된 심각한 건강성의 위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유전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 저술가들의 현란한 상상력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전자는 스테레오 라디오 초나 전등처럼 손쉽게 켜고 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정한 기질이나 성격에 1대1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유전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전자는 다른 유전들과 결합하여 움직인다. 유전자와 단백질의 환경은 기가 막힐 정도로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이동할 경우에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유전공학 실험은 대단히 불명확한 실험이다. 말 그대로 식물 안에 DNA를 재조합하기 때문에 유전공학은 종종 유전자 재조합으로 불린다. 재조합, 조작, 변형, 개조 등 유전공학의 결과물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유전자 조작 작물은 이식 유전자 작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다른 소스로부터 온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군요. 유전자 변형이라 하기도 하고 조작, 재조합, 개조. 유전공학의 불확실성. 유전공학으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의약품을 재배하기 위해 오리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이식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호박에 삽입하거나 박테리아 유전자를 옥수수에 접합시키고 인간 유전자를 담배에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유전자가 혼합된 식물들은 이미 잘 자라고 있으며 곧 우리 동네 슈퍼마켓 진열대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종과 종 사이의 경계선은 자연히 걷는다. 최근까지만 해도 그러한 생물학적인 장벽은 아무도 넘나들지 못했다. 유전공학은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 예컨대 마이클 폴란 같은 저자는 자연의 경계성이 있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종만이 아니라 문의 장벽까지도 뛰어넘어 유전자를 이식한 식물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 말하자면 비가역성, 야생성의 벽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다라고 썼다. 자신이 슈퍼마켓에서 골라 담은 토마토 속의 물고기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만약에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라면 화가 날지도 모른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조합의 일부가 기이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환경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분자 유전학자인 마이클 안토니오는 이렇게 말했다. 유전자 조작의 인공적인 성질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 유전자가 조합되는 방식의 불명확성과 외부 유전자가 새로운 숙주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 불가능성이 불확실성을 부르는 것이다. 기초적인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유전자 조작에는 의도했던 변화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있군요. 위험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유전학자들은 260번 시도 끝에 돌리라는 복제를 하는 데 성공했다. 돌리. 그렇다면 성공한 돌리를 제외한 나머지 돌리들은 그 외의 복제 양들은 대부분 기형이거나 결함이거나 사산되거나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다. 유전공학 기술은 살아남아서 의도했던 바에 근접한 기능을 가지게 된 소수의 식물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비정상적인 식물까지도 만들어낸다. 유전공학자들은 DNA 재조합을 견디는 식물로부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종자를 개발한다. 마이클 폴란은 몬산토 연구소를 방문한 뒤 이렇게 보고했다. 이거는 유전자를 통해서 기능적이고 또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이 조합이 실패가 되었을 때는 아주 엉뚱한 기형적인 어떤 생명체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요즘 참 이렇게 백신 그 후유증을 통한 기형 아들이 여기저기 속출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작 과정 전체가 수천 번 시행된다.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DNA가 게놈의 어떤 부분에 도달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다. 만약에 잘못된 장소에 도달하면 새로운 유전자는 아예 발현되지 않거나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거나 식물 자체를 기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며 동시에 유전자의 어둠 속에서 총쏘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데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요. 문제가 많은 유전학자들이 유전자의 어둠 속에서 총쏘기를 감행한다. 그들은 유전자 총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한다. 유전자 총은 식물 세포를 향해서 외부 유전자를 입힌 초수형의 황금 탄환을 말 그대로 발사한다. 그 탄환이 세포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탄환의 DNA는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구조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탄환에 입혀진 DNA가 세포에서 완전히 빗나가거나 세포를 죽이거나 세포벽을 부수고도 식물의 유전적인 구조에 편입되지 못한다. 공학적인 로베르토 베를로차는 이렇게